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 회사들의 특성에 맞는 부속 서류들을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5페이지에 보면 작성 대상 부속 서류 판단해서 신고 부속 서류들의 종류를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인사급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렇게 법인조정, 개인조정까지 쭉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탭을 들어가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그러한 신고서를 비롯해서 첫 번째가 신고서죠. 그죠? 신고서.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부속 명세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내용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따로 있는 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에 받기 위해서 이러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카드 발행분이 있다든지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발행 직계표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그 부속 명세서 1, 2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불공제된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공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쪽으로 그 서식들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이거는 이제 대손 처리하는 대손 사유의 요건에 맞는 그런 요건에 충족을 한 대손 사유가 발생을 한 그러한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도 있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같은 경우는 조특법상 그런 규정이긴 하지만 우리 흔하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받는 고물상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중고 매매상, 중고차 매매상들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취득했을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현금 매출 명세서는 이제 현금 거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그죠? 현금 매출 주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예식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전문가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된다. 부동산 중개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 영세율 명세서로 해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나 수출과 관련돼서는 이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세율 매출 명세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보통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부속 서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부속 서류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속 서류 명이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수취를 했을 때 그 매입 세금계산서냐 매출 세금계산서냐 그 세금계산서 원본들이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합계표가 신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세금계산서들을 쭉 거래처별로 합쳐가지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계산서도 우리가 면세 사업자다라고 하면 매출 계산서 합계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 계산서 합계표가 주택에 들어가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입세 공제 대상인 즉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표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 단계에서 유형 코드를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용카드 이러한 부속 서류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겠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행 세공제를 적용을 받죠. 그죠? 이쪽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끌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매입세액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 받은 경우 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는데 그 기말 확정 신고 기간에 뭐해요? 정산을 하죠. 예정 신고 때는 안분 계산을 해서 그죠? 공통 매입세액이 안분 계산되어서 불공제 되는 부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가고 확정 신고 때 뭐예요?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차기 이후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그 면세 비율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변동이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 납부세액이 재계산되는 그러한 과정도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이렇게 쭉 부속 명세서들이 그 내용별로 작성 대상별로 좀 제시가 되어 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 2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표로 정리를 하면 28페이지까지 228페이지까지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요약을 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9페이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우리 프로그램 상황에서도 봤듯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게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화나 용역을 상품을 팔았다. 재화를 공급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10%를 거래징수를 하죠. 10%를 더 받는 거를 이제 거래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올 때는 10%만큼 거래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10%만큼 거래징수 한 거하고 10%만큼 거래징수 당한 거하고 그 차액만큼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되니 그렇게 운영을 하자.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그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29페이지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게 뭐냐?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죠?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다라고 하면 과세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할 때 거래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다. 그죠? 10%만큼 더 줘라라고 했을 때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세금계산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식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뒤에 보면은 230페이지 보면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발급, 작성, 발급, 전송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 개념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이라는 말하고 발행이라는 말하고는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뭐 작성이라는 말도 쓰고 발행이라는 말도 막 쓰고 했지만 지금은 작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거가 작성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급이라는 말하고 교부라는 말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과거 예규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행이라는 말, 교부라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부라는 말은 발급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이제 전송이라는 말이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 명세를 보내는 거 이거를 전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작성은 공급 시기가 작성 일자가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상품을 판매했어요. 상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 시점인 공급 시기가 인도 시점이 되고 인도 시점이 작성 일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 시기는 9월 15일이고, 그죠? 이거에 따라서 작성 일자도 9월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한다라는 의미는 발급은 언제까지냐? 원칙적으로 15일 날, 9월 15일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물건을 내다 팔았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작성하고 공급 시기가 오늘이고 작성 일자도 오늘이고 오늘 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오늘 발급을 하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무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기업들의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을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에게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원칙은 공급 시기, 작성일자, 발급일자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작성일자하고 발급일자가 다르다, 그죠? 만약에 10월 5일 날 발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9월 15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10월 5일 날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급 시기, 그 다음에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아까 용어 좀 확실히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법인은 의무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우리가 올해 그 간이과세자 규정이 1억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죠. 그죠? 과거에는 작년에는 8천만 원 기준이었고요. 그죠? 근데
이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그 간이과세자의 범위만 확대 1억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을 뿐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는 여전히 8천만 원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보면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뭐 1년씩 끊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면 앞으로 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매출이 줄더라도 자 주석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업로드되고 하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한번 가끔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가 있죠, 그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어때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자 정보,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제대로 기재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이 작성일자가 공급 시기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날짜와 관련해서 작성일자가 있죠.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까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급일자나 전송일자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홈택스에 세금계산서 목록,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든 예, 홈택스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작성일자, 발급일자, 그죠? 이 건을 보면은 작성일자는 3월 31일이고 발급은 언제 했어요? 4월 3일 날 발급을 했네요. 4월 10일 이전에 발급을 했으니까 오케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일자는 4월 3일 날 바로 전송을 했네요. 그죠? 보통 홈택스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발급하고 발급함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는 우리가 뭐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가 전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들이 좀 있죠. 지연 발급 가산세, 그 다음에 지연 전송 가산세, 뭐 이런 가산세들이 있는데 이 국세청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급일자가 작성일자가 언제고 발급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전송일자가 언제인지 이거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 등 관련된 가산세를 만약에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홈택스에서 그 일괄 스크래핑을 쭉 끌어오면 프로그램에서 걸러줍니다. 걸러줘서 가산세 대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알려주기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발급,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들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이다 라고 하면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3월 7일 날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3월 7일이 공급 시기죠. 그죠? 이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돼요?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사이에는 발급을 했다. 그러면 그게 지연 발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연 발급,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묻습니다. 공급 받는 자도 0.5% 가산세가 있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좀 짜증 나는 거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급받는 자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너도 페널티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발급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2% 가산세. 부가세에서 가산세가 좀 중요하고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성격이 좀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2%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10억에 10%면 1억이고 2%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아닙니까? 10억짜리 매출에 대해서 2천만 원 가산세 문다? 이러면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자, 여튼 가산세가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 1% 묻습니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공급받는 자는 오히려 이때는 가산세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 수치 가산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거래처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래처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자로 발급하든 종이로 발급하든 1% 가산세니까. 그죠? 근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전자로 지연 수치 가산세 0.5% 안 물 수가 있으니까 종이로 받으면. 그죠? 전송과 관련해서 지연 전송, 미전송. 전송은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 기본적으로 1월 4일 날 발급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1월 5일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송 기한을 놓친 거죠. 그리고 확정 신고 기한 안에 전송을 했다. 그러면 지연 전송 가산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전송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작성을 안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